기술력 측면에서 중소기 ESG에 대한 어떤 경영 전략 측면에서 말씀 주셨고, 또 최선 부장님이 또 어떤 사례, 특히 이제 그 동반 성장이 정말 중고 발전 진심인데 협력사의 어떤 그런 동반 성장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에코나인의 어떤 소읍 대표님께서 평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세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오늘 그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갑습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경상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춘광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배철혁신학회 총기학술대회 저희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순천대학교 이재훈 교수님, 중고발전 최선 부장님, 에코나인의 서욱 대표님 귀한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미 이 기조강연부터 시작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쌓인 지식과 콘텐츠들이 있으실 텐데,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조금 밟아본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재훈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 간단히 언급하자면요, ESG에 관해서 경영전략으로서 중소기업의 ESG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전공이 기업가 정신을 전공하다 보니까 기업가가 어떻게 선택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달라지는 걸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영자들을 지금도 많이 만날 기회를 감사하게 얻어서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기업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쭉 보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ESG 관련해서 EU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든지 Fit for 55 같은 이런 변화는 그냥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어떤 하나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한편으로는 바꿔서 말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변화 중에 하나다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중소기업 대표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어져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잠깐 발표 내용 중에 처음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등장했을 때도 그랬고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등장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하고도 다르게 법제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력한 그 영향 요인으로 봐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고 관찰하고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아직 그 정도의 인식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의 세 개의 주제 발표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고 또 중첩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자면, 이 ESG라고 하는 변화는 거부하기 좀 어려운 변화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하고 다른 강력한 인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 이런 외부의 이제 환경 변화, 특히나 이제 EU 실사 지침과 관련해서 키워드 분석을 하셔서 연결망 분석, 중심성 분석 같은 아주 최신 분석 방법으로 그 안에 방대한 보고서에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있느냐라는 걸 추출하고 그 보고서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였고 아주 중요한 발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심성도 중요하고 또 거기 있었던 빈도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심성이 언급된 단어과 그 개념들의 무게감이 또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ESG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언급도 해주셨지만,
저는 또 이 환경 변화의 제도적 차원, 강력함으로 봤을 때 구석 한켠에 있었던 법과 규제, 지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Fit for 55와 관련해서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 항공, 해운, 육상, 운송, 건축물 이런 분야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정말로 그 어떤 소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에너지와 에너지의 취약계층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실시되고 있다라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분석의 내용에 보시면 이 교수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눈여겨봤던 내용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이라는 키워드하고 탄소 저감 목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윤리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그래야만 하는 타당성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저감 목표를 법으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했다고 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냐가 아니고 이유 때문에 다른 주요 국가들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주요 국가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는 걸 저는 좀 분석 결과에서 좀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EU에서는 그런 에너지 취약계층들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들을 지금 찾고 있다. 거기에 따른 논쟁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과거처럼 이거 그냥 피해가거나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어떻게든 피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기업의 생사가 뒤바뀔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19번의 발표 내용 중에 이 기후자금 펀드가 그래서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에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또 기후 환경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 투자를 주로 하는 그 임팩트 투자 투자 벤처들 기업들의 자료를 보다 보면요, 이네들이 지금 전체 투자의 30% 이상을 기후 환경에 관련된 투자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잘 아시는 SDG가 기준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소셜 벤처 기업들 또는 일반 벤처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10년 이내에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그런데 최근에 5년에서 8년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되는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분야가 이 기후 환경 분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볼 때에도 5년, 8년 된 기업이 연매출 1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최근 기후 환경 분야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기업가들의 인식이 이 중요성과 아주 강력한 영향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새롭게 기회를 찾아서 창업하는 기업들이나 그 창업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벤처 캐피탈들은 이미 이 분야가 기회라는 걸 굉장히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걸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2013년에서 2021년까지 기후환경 기술 스타트업이 3,000개가 이미 넘게 나왔다고 하고요. 2021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 기후환경 분야에 투자된 금액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가 넘는 돈이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뭐냐, 기존에 이미 잘 비즈니스 하고 계신 중소기업들, 규모는 작더라도 오랜 기간 비즈니스 했던 그 기업들의 생각, 인식,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들은 오히려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반대로 좀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어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ESG 기업들의 현황들을 이제 쭉 자료로 보여주는 너무 좋은 자료인데 이제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첫째는 이제 자가 진단이라는 점에서 데이터에 바이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좀 측정이 어떻게 된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 계획이 이거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이미 CEO가 ESG 중요성을 인식했다라는 거고 제가 앞서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린 저의 기조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CEO가 이걸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CEO 설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밑에 실무자가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게 해도 CEO가 인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받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우리 재원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두 번째 얘기하셨던 ESG 계획을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고 이미 해야 되는 수준으로 넘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이 기업의 내재화 단계까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중소기업 연구자 입장에서 좀 했고요. 그리고 앞서 EU 공급망 실사 내용과 연관해서 보면 이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새로운 형태의 ESG 리더십이 발휘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 제언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제가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기준을 잡아서 확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니셔티브가 달라지는 거고 뒤따라가는 국가나 기업들은 계속 고생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좀 더 다른 나라들보다 또는 EU보다 발빠르게 이걸 본격적으로 좀 이행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이니셔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좀 판을 깔아주셨으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교수님 발표 내용으로 생각을 했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같은 내용의 관점입니다. 우리 중부발전의 발표 사례는 사실 이제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런 활동까지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놀랐습니다. 무려 23가지의 성공 사례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과연 이게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성공 사례 발표회처럼 그걸 정리하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 ESG 활동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 중부발전에 내재화가 되어 있고 철학화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가 정신의 가장 고도화된 단계를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더 고도화된 고급 기업가 정신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헌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공동의 목표로 삼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사회적 가치 추구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이타주의적인 생각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기업들 안에서도 ESG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네들 중에서도 사회적 가치 추구의 가장 높은 단계는 뭐냐면 그것이 내재화돼서 하나의 신념화되고 가치화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ESG가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 아니면 어떤 대외 홍보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냐 그
게 아니고 내재화되고 가치화된 활동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중국 발전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협력 업체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따라갈 거고 중국 발전이 그네들을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여주신 23개의 이 뛰어난 우수한 사례들이 그런 가치 기반으로 움직여졌을 때 좀 더 한 방향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코나인의 우리 서욱 대표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지금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평가 외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대표님의 평가 기준과 중소기업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의 기준을 가지고 앞에 중부 발전의 발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 활동이 ESG 전반의 성과, 그 다음에 공급망의 기후 변화 및 탄소 정도 관리 평가를 위한 어떻게 공동의 활동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여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사례들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엊그제 한겨레 기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ESG 성적이 선진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꼴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잘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꼴찌지를 저희 좀 의아한 생각이 그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나름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나는 경험과 중소기업 기업가들에 대한 어떤 경험 안에서의 그분들의 인식과 활동은 여전히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이 강하게 인식해야 되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그 세 분의 주제 발표가 한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앞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기조강연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서 저는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발표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학 교수님 아주 자세하게 comment 주셨고요. 그럼 다음으로 안지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영학을 전공한 지속가능 경영협회 안지영 박사입니다. 저희 ESG라고 하는 게 관심을 받은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는 ESG와 관련된 활동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벤처혁신학회 충계학술대에서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ESG 활동과 ESG 평가 진단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부터 많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분의 발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략과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해외 진출 사례, 그리고 ESG 평가 대응 방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재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인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현재 ESG와 관련한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경영 환경 변화를 크게 4가지로 분석을 해주셨고,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점이 매우 좋았고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Fit4 55에서는 2030년까지의 EU 탄소 배출량은 55%까지 줄이겠다는 강력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기업들이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중소기업 ESG 자가 진단 분석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물론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ESG 자가 진단 결과를 봤을 때 조금 점수가 미미한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ESG 전략 제언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정부가 여러 방향에서 도움을 준다면 더 빨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역량이
개발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는 것들은 모두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중소기업 혼자의 힘으로 하기에는 역량도 필요하지만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기업의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즉, 그 사례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같이 함께 진출하는 그러한 협력 관계를 대기업이 주도하여 이끄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ESG 평가에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 ESG를 잘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과 관련된 것을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기업들이 더 잘 ESG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지금은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의 해외 ESG 활동 사례를 발표해 주신 최선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내에서 ESG 활동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한 기업들이 ESG 활동을 하는 사례를 직접 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해외 사업에서 약 7.3기가와트를 운영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이 크게 눈에 띄었는데 이게 왜 저도 잘 그 전력 단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희 그 와트라고 하는 게 단위 시간 동안 생산 공급하는 전력 에너지의 기본 단위인데 와트의 1000배가 킬로와트고 킬로와트의 1000배가 메가와트, 메가와트의 1000배가 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3기가와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전력 단위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눈에 띄었던 것이 해외 진출할 때 중소기업과 동반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국내에서의 전력 산업이 매우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쩌면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겠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부발전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동반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ESG 활동뿐만 아니라 동반 성장과 상생 활동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실천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큰 해외 진출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진출을 하셔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중부발전이 그 공공기관 협력사 동반 성장에서 8년 연속 최우수를 받은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ESG 경영 추진위원회를 보시면은 중부발전에서는 CEO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더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게 활동을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신시장에도 지금 중부발전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신시장에서도 협력사 동반 진출을 잘 하셔서 많은 ESG 활동을 신청하시고 또한 필리핀의 지역적 특색을 이용하셔가지고 지역과 함께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부발전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에코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것을 더 특화하셔서 해외 진출 활동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ESG 평가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실제 평가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떠한 ESG 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특별히 어떤 활동을 평가받아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관을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급망 대상 글로벌 ESG 평가 제도를 에코바디스와 CDP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잘 비교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서는 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에코바디스와 CDP 평가를 받아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ESG 평가 진단을 받아와야 하고 또 점수도 되게 높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텐데 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에코바디스는 ESG 전반에 걸친 공급망 평가에 매우 특화되어 있다고 하고 CDP는 공급망에서도 특히 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더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 평가 진단 결과가 필요한 기업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서 어느 방향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ESG 평가 진단 시스템을 받으셔야지 진출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진출 목적이 무엇이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평가를 받고 거기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투자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셨을 때 큰 비중으로 차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례에서 봤다시피 동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앞으로도 보셨지만 동일산업에서의 큰 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 및 동반 협력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 시스템에 대해 대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비용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ESG 평가 관련된 것들이 미래에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개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ESG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잘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재욱 박사님도 이 3개 주제 발표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자세한 코멘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호 대표께서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RV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내용을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 자체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해관계자 기반 활동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는 판단은 자발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들을 법제화하는 일종의 규제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세 분의 공통 발표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었고, 조금 전에 김충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제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 특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준비가 많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EU 집행위원회에서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먼저 서론으로 꺼내셔가지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경영 전략에 도출될 수 있도록 이재용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최근에 정부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ESG 정책 협의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EU에 수출하는 그 기업이 이 이제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18,000개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90% 정도 되는 16,200여 개의 그 중소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은 뭐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이죠.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대기업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 이 이슈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자동차 부품업을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자신이 그 수출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간접 영향권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실사 대응을 위해서 비용과 인력 부담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아까 그 중부발전소 그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그 인프라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잘 추진이 돼 있고 한데 사실 그 자체를 얘기를 들을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게 비용과 인력,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ESG 성과가 낮은 기업은 그 F9 대표님께서도 아까 그 ESG 평가 대응 방안에서 그 말씀을 하셨듯이 인센티브와 퇴출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ESG를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고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회사는 자신도 모르게 거래 중지라는 메일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로 BMW에서 3년 평균 150개사, GE 같은 경우는 20년 기준으로 71개사가 공급망에서 밀려난 배제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실사 여부조차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년 초에 대한상공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원청기업의 48.2%, 협력업체의 47%가 그건 50% 정도가 EU의 그 실사 조치에 대해서 아직 전혀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협력사의 36%가 거래처의 ESG 요구 수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ESG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부분은 일단 보면 1차 벤더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에서 수립한 ESG에 관련한 그 협력사 행동 규범들이 지금 다 지침들이 나와 있고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관리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그 벤더의 그 CEO들을 만나보면 ESG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2차, 3차 협력사인 그런 기업들은 ESG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거의 부족함이 현실인 것 같고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중소기업에서는 그 ESG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환경 쪽 분야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ESG 뭐 그렇지만 않은 환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ESG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게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그 이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발표한 ESG 자가진단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이 16,000개 이르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스로 ESG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걸 경영 전략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과연 셀프 진단을 했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거는 어쩌면 이 기업들이 정부 지원 자금이나 보증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셀프 진단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ESG 중소기업의 그 ESG 경영 도입에 의도에 미치는 그 영향 요인을 제가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요인 중에서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하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지 우선순위를 한번 뽑아봤었습니다. 아까 김충관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역시나 CEO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뭐 중소기업의 CEO가 자신이 하고자 해야지 아마 ESG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CEO가 ESG를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분야는 정부와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늦긴 한 것 같은데 많은 요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수립되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은 잘 그 정보를 모릅니다. 뭐 어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어떤 다른 기업체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런 제도가 있었어 뭐 이런 것이지 거의 다 잘 모르고 실제 국내의 연구에서도 보면 실제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정부기관에서는 당분간 ESG는 지금 그러니까 기업의 운명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다른 수출 국가에서는 국가의 운명도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당분간 중소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모두는 다 못해도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항목들을 알려주고 정부가 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K-ESG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이게 사실 모르는 중소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냈나 안 냈나 이게 매번 통지가 오더라고요. 우편으로 메일로도 오고 이렇듯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우편을 이용해서라도 K-ESG 가이드라인, ESG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CEO들한테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실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지영 교수님 혹시 지금 코멘트 들은 것 중에서 혹시 말씀하실 사람 간략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중소벤처진흥공단의 ESG 자가진단의 어떤 측정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측정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로우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측정 방법을 제가 답변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안지영 박사님께서 정부 정책 얘기하면서 금융 지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제 발표에서는 두 개 이제 키워드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논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토론하신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소벤처진흥공단의 ESG 자가진단이 정부 정책을 받기 위해 한 거 아니냐, 정확하십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그걸 정부 자금이나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이제 자가진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응답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지배구조 수준은 상당히 낮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중소기업 자체의 어떤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난다는 점은 분명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첫 번째 김충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CEO의 의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또 학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유현철 사무총장님께서 ESG는 앞으로 2050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연구 결과나 아니면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아까 그 이유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EU 지금 말씀하신 P5에 해당을 받는 기업이 16,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ESG 자가 테스트 받은 것도 보니까 아이러니가 16,00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그런데 아까 이재훈 교수님 보신 거 보면은 제조업에서 70%가 나오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러면 연구하신 분석에서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국제적 기준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사람들만 ESG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도 2050년까지는 이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환경 친환경 노력을 ESG 포함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MB 정부 때 친환경 뭐 하겠다고 해서 전 나라를 다 들끓게 만들고 나서 정부권이 바뀌고 나서 그게 언제적 이러냐 싶을 정도로 또 친환경적인 노력이 없어졌다가, 이게 우리의 노력은 대부분 다 외국의 어떤 이미지처지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그걸 좀 다른 건지, 그거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들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수님 답 드릴 테니까요.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저한테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2013년부터 CSL 연구실에서 10년이 됐더라고요. 우연하게 이제 ESG가 많이 떨어져서 한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바빠졌는데, 이 건물 5층에 가면은 회계 기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뭐냐면 회계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 맞춘 다음에 그에 대해 제3자 검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공인회사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며칠 전에 연구 용역이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 용역이 나왔냐면은, 이 지속가능, 기업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나왔을 때, 제출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어떻게 할지 그 수립 체계에 대한 지금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탑란에 따르면 2025년부터 기업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서 그거를 이제 뭐 사업보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해야 되고, 그 2025년에 나왔던 2024년에 내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부터 지금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ISS라는 기준인데, 그게 나오게 되면 뭐냐면은, 기업에서 좋으나 싫으나 그 정보를 우리 회계 정보처럼 지속하는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그거를 제 3자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지금 웨이브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1, 2년에 어떤 유예기간을 거쳐서 중소기업도 이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회계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강제 공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까지 있으면 지속 가능성 정보도 강제 공시 사항이 된다는 거고, 단순히 강제 공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평균 때 고민하는 걸 같이 여기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ESG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사회적으로 했을 때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좋아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우리가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심하니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부터 지불하겠다 해다가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20원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는 아무래도 5원밖에 더 지불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까요? 그 부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아질까요? ESG는 기업 경쟁력이거든요. 우리가 5원을 더 지불하면서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도리어 우리 경쟁력 측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는 단순히 어떤 개별 기업뿐만 아니고 정부 도 고려할 측면이고, 그러면은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가 나온 거 보면은 기업이 ESG를 활동했을 때 기업 경쟁력 높아진다는 결과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혼재되어 있고요. 도리어 기업이 ESG 열심히 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성과가 떨어지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소기업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말하는 얘기인데 모든 ESG 활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각 기업별로 중요한 ESG 활동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ESG 활동이 있고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당신의 ESG 활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중소기업. 우리가 그게 중요하면 아까 이제 궁금하면서 요구하면 하는 거죠. 근데 다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해관계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되고, 그거를 이제 결국 할까 안 할지,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김충원 교수 말씀하신 결국은 기업가 정책입니다. 누가 리스크 테이킹 하죠? 중소기업 할 때? 종업원이 근로자가 리스크 테이킹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처우경이 이제 CEO가 하는 거죠. 그 선택은 결국은 중소기업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말씀 제가 시간상 또 이미 다 필요해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해야 될 ESG 활동, 산업별로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 틀린, 우리가 현학사가 여러 기업에 좀 하고 있는데 산업별로 틀린, 산업별 공통의 그런 ESG 필요하고 나라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좀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나 하면서 특히 그렇지 않으면 세 분 오늘 패널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면은 이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MB 정부 때 녹색하고 지금 ESG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아젠다를 내놓은 이슈가 아니고요. 온 지구가 필요성의 공감대를 가지게 됐다는 게 제일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공감대냐면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공감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라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우리의 사고 패러다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기업은 수익을 잘 내면 된다는 거에 한 가지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만했더니 이제 너 하던 대로 계속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식을 같이 공감을 하게 됐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이 탄소다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오랜 시간 논쟁 끝에 이제 공감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회장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 거시적 차원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공감대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건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패널 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